서울 전세 시장은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동안 열심히 이제 꾸준히 올라왔고요. 이게 경기도 전세 상승으로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네, 제가 이제 좀 깜짝 뉴스를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 요거는 제대로 된 상승이 아니고요. 서울 전세가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오른 건 제대로 오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봤는데요. 전세는 일단 다주택자가 제공하는 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주택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전세를 제공 못 해요. 한 채 있는 분이 전세를 준다고 해도 본인도 다른 데 가서 세살이 해야 되기 때문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 전세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1가구 1주택, 네가 거주할 집만 사세요가 기본 테마이기 때문에 전세 제공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타이밍 문제인데,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시장에 나왔을 때 전세 물건이 몇 개나 있느냐, 이분들의 경쟁률이 몇이나 되냐가 포인트거든요. 경쟁률이 올라간 그 시기에 가격이 변동되는 거니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거든요. 다주택자가 전세를 제공하는데 이분들이 자금 사정에 따라서 급할 때는 전세를 저렴하게 놓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난 2년 반 동안에 많이 망하셨어요. 이분들이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었거든요. 이분들도 저렴하게 내놓을 전세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 시장을 만약에 올라갈 때 잡는 방법이 크게 한 3-4가지가 되는데요. 그중에 제일 좋은 방법들이 신규 공급을 늘린다. 아파트도 안 되면은 빌라 신규 공급을 급하게 늘린다. 이것도 아니면은 전세 수요를 감소시킨다.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신규 공급이 26년도부터 부족합니다. 사실 25년도 부족한데 그럼 이게 맞물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역전세. 전세 가격이 하락한 기간 동안에 역전세 때문에 집을 싸게 팔거나 또는 전세가를 내린 분들이 많은데, 데이터를 따져보시면 2년 전의 전세가 기준이에요. 올해 8월이 되면 역전세가 대부분 감소가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전세가 오르고 있는 기간이라면 8월 달 전에 끝나요. 제 계산이 맞다면 올해 3월과 8월 사이에 서울 기준 역전세가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럼 역전세 끝났죠. 다주택자 줄어들었거나 망했죠. 그리고 전세를 놓을 수 있는 2주택자, 3주택자도 줄었죠. 그 와중에 신규 공급이 감소를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백업할 수 있는 빌라도 공급이 감소됐고 공급자가 망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의 전세가를 방어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줍니다. 26년도에. 모든 요소가 전세가 상승 아닙니다. 전세 지옥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냐면 월세로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월세가 이미 2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 와중에 월세 제공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구조가 아닙니다. 월세로 도망도 가기 어렵고 전세 하락을 얘기하기에는 방법이 하나가 남은 상황이에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수요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중지, 아니면은 임대인에게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하루만이라도 늦으면 벌금 1,000만 원, 아니면 벌금 2,000만 원, 2회 이상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은 형사처벌, 징역 1년,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과연 정부가 지방선거랑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 시장은 위기다. 전세를 선택하실 분들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매수하실 분들 이상으로 부디 공부를 하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부동산이 급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의 개입이 지금 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는 집이 필요하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이에요. 원래 5,000건에서 6,000건 사이인데 아파트 개수도 늘었고 6,000건을 잡아도 되는데, 제가 정말 예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음공장님, 지난 2년 반을 보면 거래량이 완전 폭감을 했는데 그러면 평균을 내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5,000건 정도로 낮춰도 돼요, 지금은. 근데 이 평균 거래량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정도는 집을 사야 부동산이 돌아가고 내수가 돌아가고 신규 공급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신규 공급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부족해요, 이제는 아예. 그리고 내수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즉,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집을 삽니다. 그러면 거래가 갑자기 너무 튀거나 거래가 너무 내려갔을 때 이 원인을 파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가 12,000건, 15,000건 갔을 때는 사람들이 투자자까지 포함돼서 다 같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거래가 5,000건이 아니라 4,000건, 3,000건, 2,000건, 1,000건대가 되면은 거의 대출이 막혔던,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던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지금 시장은
사람들이 금리 하나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설명을 요렇게 해 드립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총을 쏘는 거라면은 사람들이 그 총을 쏘는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산에서 혼자 총을 쏴요, 사람들이. 총소리만 저 멀리서 나요. 별로 안 무섭죠. 어떤 사람이 이 도심에 나와서 사람들을 향하진 않았지만 도심에서 총소리가 나요. 조금 무섭죠. 도심인데 내가 보는 앞에서 총을 쏴요. 무섭죠. 그런데 그 장소가 주유소라면 어떨까요? 지금 주유소에 사람들이 있는데 총을 누가 쏴요. 어떻게 될까요? 터지면 다 죽는 겁니다. 전 22년도 시장이 이거라고 봐요. 금리가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폭발을 시켰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기준금리 내려가요. 지금 가상금리 내려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한 가지 예언을 했죠. 금리 때문에 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 금리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다고 했던 분들 나중에 금리 내려갈 때 시장 올라갈 거란 얘기 절대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막 올라가나요? 여러분 대출금리 내리면 뭐예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여러분 기준금리 0.25씩 내릴 때 가상금리 은행에서 1%에서 2%씩 마음대로 조율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대출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미약하게 작동할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즉 금리가 뭐 그때그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을 금리로 했습니다.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미 주유소 바닥에 나와 있는데 정부가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다가 좀 풀어주면 사다가 또 겁을 주면 안 사다가 풀어주면 좀 사다가 지금 그냥 이런 시장이에요. 기본적인 심리조차도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묶었다가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건데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변이라고 느끼는 거지 아직 정상시장으로 회복이 안 됐거든요. 약간 급변이라고 느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 내부를 살펴보면 급변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파동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변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실지 사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급변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6, 27이 되면 이게 급변이라고 느끼실 거고 지금은 급변처럼 느껴지는 현재 시장이란 이 틀 안에서의 어떤 파동 안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